69페이지 이제 2번 두 번째 주제인데 그 위험과 수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위험이라는 자체적인 이제 주제가 있어요. 올해도 위험과 수익이 오지선다로 냈을 때 먼저 위험의 개념이 있고요. 위험의 개념은 거기 바로 밑에 한 줄로 된 걸 기억하세요.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게 모든 재무관리책에 나오는 위험의 개념입니다. 이게. 그리고 위험의 종류를 논하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논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에 대해 논하면 수익률에 대해서 논해야 되거든요.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71페이지 먼저 잠깐 볼게요. 수익률의 종류가 거기 1번에 기대 수익률 나오죠. 2번에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3번에 실현 수익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위험과 수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 기초소상의 내용인데 기본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고 있을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조금 더 첨가해 볼 예정인데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되는 이유가 위험의 개념에서부터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 그 재무관리상에서는 이제 위험하고 유사한 말을 불확실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의 반대말이 확실성이죠. 확실성은 같은 말이고 뭐겠어요? 위험의 동일한 말이 불확실성이면은 확실성의 같은 말은 무위험이겠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개념이 뭐냐? 방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위험이란 그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개념을 가장 간단하게 합니다. 그 우간다 경영학책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간다 책을 봤더니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 예상에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옥스퍼드 경영학책에서도 실현된 결과 예상에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잠깐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실제치가 예상치로부터 변동 가능성. 뭐 실제치가 예상치와 실제치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겁니다. 이거를 해석하면은 위험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내가 기대한 거 있죠.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하는 마음을 우리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또 사시는 분들은 위험을 많이 느끼면서 사요? 안 느끼면서 사요? 안 느껴요? 그렇구나. 이따 말씀드리고. 그런데 투자자 돈을 끌어들이려면은 투자자들이 선수잖아요. 이 부동산은 괜찮으니까 당신 돈 투자해도 됩니다. 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모든 투자자들 끌어들이려면 모든 그 보고서가 데이터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실현 수익률로 표시해야 됩니다. 과거의 자료죠. 실현 수익률. 그래서 실현 수익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항상 처음에는 이 정도를 1월 달에 같은 거 똑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예상한 결과는 실제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상치죠. 기대치예요, 기대치. 그래서 기대 수익률로 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 실현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의 이 차이 있죠. 차이가 뭐다? 위험의 크기를 말합니다. 위험의 크기고 이거를 말로 많이 가끔 내요. 그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측정을 뭘로 하냐?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합니다. 분산값보다는 표준 편차 데이터가 보통 주어져요. 분산이든 표준 편차란 말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뭐를 나타내는 크기라고요?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표준 편차는 계산 문제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루트 안에서 제곱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 값은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인데 표로 쭉 나오거든요. 표로 나오는데 A 부동산의 표준 편차는 3%고 B 부동산의 표준 편차는 2%다.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래놓고 이제 보기에 쭉 1, 2, 3, 4, 5번에서 해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느 게 더 그 안전한 부동산이야?
B가 더 안전한 부동산이죠. 표준 편차 값이 작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맞는가 보세요. B 부동산은 A 부동산에 비해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게 실제 문제거든요. 맞지? 그러면 이제 실현된 결과와 예상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두 가지 차이가 작다는 거야. 차이가 작으면은 편차가 작아지게 돼. 편차가 작으면은 그 위험이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가 A보다 덜 위험하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고요. 저 개념적인 측면을 대입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A 부동산, B 부동산의 수익이 같다 그랬어요. 수익이 같은데 A의 표준 편차가 B의 표준 편차보다 클 경우 이렇게 했어요. 그럼 A가 더 우수한 투자안이다. X죠. 그럼 수익이 같으면 더 안전한 걸 선택해요? 더 위험한 걸 선택해요? 안전한 걸 선택하죠. 편차가 A가 B보다 크다는 것은 A가 더 위험한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같은 수익이면 안전한 건 B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근데 A가 더 우수하다 이게 틀렸고 정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개념 문제다 보시면 돼. 근데 이거를 그 데이터로 집어넣기 때문에 좀 좀 공부하지 않아서 좀 힘들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놓고 좀 두 가지 수익률이 나왔죠. 아까 수익률의 종류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 실현, 기대 말고 뭐가 있었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연결되는 게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은 주식에 투자하는 걸 논하는데 부동산학은 부동산 투자를 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에요? 아니면 안전 자산이야? 그렇죠. 위험 자산이야. 부동산이 안전 자산 우리가 투자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험 자산인데 여기서 논하는 것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선 무위험 자산에 대한 개념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무위험 자산. 무위험 자산은 개념상으로 불확실성이 없는 자산이죠. 그럼 얘는 항상 구조가 무위험 자산은 실현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이 무슨 자산이죠? 같은 자산을 말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이게 2%다. 그러면 2% 수익률이 실현된다는 것이 100% 확실하다는 자산은 무위험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실현 수익률도 2%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위험 자산의 경우에 이 표준 편차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무위험 자산의 표준 편차는 0이다 하면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차이가 없는 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무위험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학 기본 모델이 다 완전 시장을 가정하고 논하거든요. 완전 시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실은 다 불완전 시장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불완전 시장인데 불완전성의 정도가 시장마다 다르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삼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듯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시장은 다 다 위험 자산이야. 근데 위험의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때 촉도로서 역할하는 게 무위험 자산이고, 그러면 현실 상품 중에 그래도 가장 무위험 자산에 가깝다라고 인정되는 게 뭘까? 그게 국채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위험 자산을 보통 국채를 잡아요. 국채. 국가가 지급보증해서 발행한 채권이죠. 그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제시해진 수익률이 2%야, 시장에. 그럼 국채를 매입하는 사람은 이게 실현된다는 게 확실한 경우죠.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경우는 국가가 망하는 경우인데, 망하겠어, 우리나라가? 안 망하지. 망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무위험 자산이 국채를 잡는데, 근데 우리는 뭘 논하냐면은 위험 자산을 논한다 그랬어요. 위험 자산 중에 부동산 학은 부동산을 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은 위에 논했던 실현 수익률하고 이 기대 수익률이 서로 어떻게 될까요? 기대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거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지. 확실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의 경우 표준 편차 값은 전부 다 0보다 큰 값이 주어져요. 0보다 큰 값이니까 플러스 값이 주어집니다. 아까 A 3%, B 2%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기본 모델인데 투자자 갑돌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투자하고자 할 때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을 10억 원을 지금 투입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해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가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자 할 때 이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본인 돈 현금 자산 10억 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럼 파는 사람한테 뭔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지. 최소 이 정도 수익률 보장해주면 나는 당신 회사 투자하겠다. 그럼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무슨 수익률이 나와? 요구 수익률이 이제 나오게 된 거야, 이제. 세 가지 수익률 중에서. 그럼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요구할 때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요소는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게 자주 나와. 그런데 투자자는 10억 원이라는 돈을, 현금을 부동산 사지 않을 수도 있었죠. 어디 뭐 살 수도 있었어.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 국채 살 수 있었잖아. 국채 10억 원어치 사면은 국채가 제시해주는 2% 수익률을 확실하게 보장받는가 못 받는가요? 확실하게 보장받는 거죠. 근데 국채의 확실한 2%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갑돌이는 이거를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고 뭘 선택하려고 그래? 부동산이 위험자산 선택하려고 그러죠. 그 부동산을 파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줄까 안 해줄까? 응? 하겠지. 나는 당신을 선택하기 위해서 2% 수익률 확실한 걸 포기하고 왔다. 그럼 포기하고 온 2%보다 더 달라 그러겠어요? 덜 달라 그랬어요?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위험자산인 부동산이 1%밖에 수익률을 보장 못 해주겠대. 그 안전한 것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니까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럼 내가 포기하고 온 무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보다 최소한 더 달라라고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도 항상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는 것이 요구수익률을 결정할 때 무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야. 그럼 무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 너무 길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무위험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무위험률은 기본적으로 최소 보장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내가 확보된 상태야. 이거보다 더 달라라고 하겠죠. 더 달라. 그럼 뭘 더 달라 그랬어요? 부동산은 국채보다 더 위험하죠. 그러면 국채를 포기하고 이거 선택한 거니까 내가 위험한 일을 선택했다. 그럼 위험에 대한 보상을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력시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면 일당을 더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똑같아요. 위험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보상은 여기다가 더 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확보된 거 더 달라. 그럼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달라 더 달라. 그래 이거를 명칭 뭐라 그러냐. 위험 할증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 공부하실 거야.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지금 이제 이 위험이라는 한 줄짜리 개념에 의해서 지금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수익률 세 가지 종류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위험하고 수익과의 관계에서 수익률 세 가지를 제시해 주게 되는 것이고 표준 편차란 말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위험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 요구 수익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것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무위험 자산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걸 선택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기본 구조인데 이거 시험 문제를 이제 시험 할 때 항상 요 시점에 여쭤보는 게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으면 항상 여쭤보는데 공법이란 과목은 항상 이걸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아서 공법이란 과목은 위험한 과목이야 아니면 무위험한 과목이야 합격하는데. 그렇죠. 우리 합격하기 위해서 통계학자한테 여쭤보잖아요. 그럼 공법이란 과목을 이제 쭉 조사해 봤을 때 공법이란 과목을 위험한 과목이다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공법 때문에 떨어지신 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법은 매우 안전한 과목이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제가 100명한테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지 돌려봤는데 공법은 가장 안전한 과목이네요 했어요. 왜냐 공법은 워낙 기대 점수가 낮아요. 50점을 기대하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두 개 더 연속 맞았네. 그 두 개 연속 틀리고 막 이렇게 하나 맞고 하는 거. 근데 나중에 실현 점수도 50점 정도는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럼 50점 기대 50점 나왔어요. 그럼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 안 받는 거야? 가장 위험한 과목이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법 기대 점수가 무조건 80점 이상은 나와야 돼. 효자 과목이라 그러죠. 전략 과목, 효자 과목, 전략 과목. 그러면 실현 점수가 60점이 나온 거야. 그럼 꼭 나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개사법은 60점을 맞아도 됐는데 공법 때문에 안 됐어요. 그 말 잘못 말씀하신 거죠? 공법은 기대 점수만큼 나와서 성공했는데 중개사법은 기대 점수를 실현을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중개사법 때문에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야, 그런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집에 있는 큰 놈이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그럼 점수가 만약에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위험을 느껴요, 안 느껴요? 저는 안 느껴요. 그놈이 과거에 이제 그 시험 본 결과, 실현된 결과를 통계 기술적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대 점수가 워낙 낮죠. 한 20점 정도를 기대해요. 근데 실현 점수가 20점이 나오면 충격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다른 애는 뭐니? 30명인데 나보다 못한 애 2명 있고 다 100점이다. 막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막 해맑은 표정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그래서 가끔가 35점 맞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잔치 벌어요. 일로와 해서 어묵 먹으러 가자 이러거든요. 집에 계신 분은 시험 때마다 위험을 느낄까 안 느낄까? 그분은 왜 아직도 기대치를 안 낮추는지 모르겠어. 계속 100점을 해가지고 100점 하는데 20점이 나왔어요. 충격 엄청난 거야. 이렇게 또 엄마들끼리 네트워크에 있어가지고 몇 점 하나 틀렸대 우리 애는 아씨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낮추면 돼. 그래서 나는 20점 기대했는데 35점 나왔다. 이게 15점도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뭐 학교에서 무슨 평가한다 그러면은 집에 계신 분은 엄청 스트레스를 며칠 후 받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안 받아요. 이렇게. 그냥 기대를 버리면 돼. 에휴, 왜 기대를 안 버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난주에 김장했다 그랬어요. 김장. 김장을 했는데 좀 위험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엄청 느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김장했다가 엄청 실패를 했거든요. 40포기 했는데 처음 한 거거든요. 집에 계신 분이 갑자기 하자 그래서 거기 30포기를 버렸어요. 본인도 못 먹겠다. 그러면 김치찌개 해도 이게 이상한 맛이야. 그걸 못 먹어 버렸어요. 또 한다 해서 엄청 위험을 느꼈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그 기대치를 마냥 낮췄죠. 그래도 또 실패한 것 같아. 짜고 어느 것은 아이씨. 그래서 오늘도 안 된 것 같아.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저께 하더라고요. 본인이 먹어봤나 봐. 좀 익혀봐야겠네. 좀 시간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왜 용어들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한 줄밖에 안 되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출제원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밑에 뭐 측정 이런 거는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2번에 다음 페이지 2번에 보면은 그러면은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건데 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국채보다 어느 면에서도 위험하냐? 그 국채보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인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시험 문제 내기가 좋다는 거야. 단독 문제는 뭐 드문 케이스지만은 지문으로는 자주 나와. 그게 이제 위험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종류가 초창기 때는 출제마다 중구난방으로 막 나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 역사가 오래되면 통계가 있어가지고 기출문제가 일종의 판례 역할에서 이제 정형적인 위험으로 고착이 된 것 같아요. 그 5개 위험으로 고착이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업상 위험이에요. 근데 사업상 위험은 벌써 느낌상 오지 않아요? 사업상 거기 나온 것처럼 사업 자체 있죠, 자체. 사업 자체로 야기되는 불확실성, 수익성에 관한 불확실성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거를 사업상 위험이라 그래요. 사업상 위험은 그 종류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연결되는 거. 작년에 나온 게 시장 위험이 나왔었죠. 시장의 불확실성, 경기 변동, 경기 상황이 안 좋다든지 이런 걸로. 작년에는 이제 시장 위험이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사업상 위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실물자산이니까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소득이득 뽑아먹으려면은 운영상에 나타나는 불확실성.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실물자산과 위치를 선택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시장, 운영, 위치적인 전부 다 어디에 해당난다? 사업상. 근데 왜 이거냐면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하려면은. 그러면은 전부 다 뭐를 기대해? 그러니까 뭐를 기대해? 아니, 다 수익을 기대하는데 그 성공할 걸 기대하는 거죠. 그 사업하는 분은 전부 다 성공을 기대하면 사업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근데 뭐가 걱정이 돼? 그러니까 실패할까 봐. 기대는 성공을 기대하는데 실현되는 것이 실패로 귀결될까 봐 걱정을 하죠. 그래서 사업적인 위험을 많이 느끼는 분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업상이면 그거야. 성공을 기대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실패로 귀결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국채는 사업상 위험을 고려해야 안 해요. 국채는 안 한다는 거야. 국채는 채권이니까 알아서 이자 기간마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국채보다 그래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다 보니까 사업하는 과정 중에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요거를 국채보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으로 인정해보자 해서 나오는 거야. 작년처럼. 그리고 이제 이거 가끔 나오는데 이제 금융상 위험이 있어요. 금융상 위험은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렛대 효과를 말해요. 지렛대 효과에 대한 이해만 되면 이게 금융상 위험입니다. 그래서 지문제 보면은 100%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할 시 금융상 위험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당연히 맞겠지. 근데 금융상 위험이 뭐냐면은 지렛대 효과가 타인 자본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지렛대를 기대해? 아까 그래서 그게 먼저 했던 거야. 정의 지렛대를 기대하면서 타인 자본을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로 실현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아까 지렛대 효과 종류가 정하고 부가 있었잖아. 그쵸? 정의 지렛대를 기대하면서 대출받고자 하는데 이것이 실현되는 게 부의 지렛대로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요즘 같은 사이에, 요즘 같은 시대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사업하는 분들이 금융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높아졌죠. 그러면 아까 정의 지렛대는 종합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저당수 대출이자 8%다. 그럼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이걸 기대해가지고 대출 끼려고 하는데 걱정되는 게 있잖아. 이 저당 수익이 높아지죠. 종합은 그대로 10%야. 그 저당 8% 기대했는데 이게 12%, 13%, 20%까지 높아지면은 결과적으로 10% 받아서 은행돈 갚기도 부족하죠. 결국 채무불이행 선언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배짜라 이렇게 나오겠죠. 배짜라가 채무불이행이야. 은행은 배째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았을 때 정의 지렛대를 기대했는데 부의 지렛대로 실현될 경우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한 마음을 우리는 금융상 위험이다라고 판단하고 따지다 보니까 국채 있죠. 국채는 금융상 위험을 고려해야 안 해요. 국채를 대출받아 사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주택을 갖고 계신다. 갑돌이라는 분이 주택 갖고 계신다. 주택가격이 10억이야. 근데 10억을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한 5억 받고자 해. 그래서 그 대출 목적이 뭐예요? 은행에서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는데 국채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은행 지금 대출해준 직원이 아무리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깜짝 놀랍니다. 고객님, 담보대출 이자율이 6%를 저희한테 납부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세 보세요. 국채 금리가 지금 1%입니다. 1%. 그럼 1% 받고 우리한테 6% 주는 것은 이제 멍청한 짓이니까 아무리 우리 은행에서 제가 일하지만은 안 됩니다. 대출 거절하겠어요. 해가지고 정신 좀 차리세요. 막 이런 얘기가 할 겁니다. 커피 잔뜩 드시고 좀 그냥 가세요. 막 할 거예요. 때문에 국채는 금융적 위험을 논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고려하니까 부동산 투자자들이 국채보다는 금융적 더 부담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 얘기 낸 거지. 그리고 이제 법률상 위험이지. 이거는 법적 위험은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법적 위험, 법적 환경이라든지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정책의 변화라든지 뭐 규제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나와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법률 느낌 들어요? 아니면 철학 느낌 들어? 그 법적인 위험이에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법적 위험은 상대적으로 부담되는 게 뭐 세율이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게 세제가 변하는 경우 있잖아요. 경비 항목에 세금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땅 투자하는 사람들이 법적 위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땅을 샀는데 뭐 이게 중심 상업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실현되는 것은 그린벨트로 지정받으면 어떻게 되지?
아이씨, 이렇게.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게 되죠. 근데 국채는 법률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뭐 알아서 이자 정해진 기업마다 꼬박꼬박 주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유동성 위험이야. 유동성이 무슨 뜻이죠? 응?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업은 무슨 말인지 알아. 성인고시다 보니까 경험치기에서. 금융, 전부 다 은행이야. 금융기관이야. 다 알아. 느낌상. 법도 뭐 공법, 민법 공부하시니까 다 알아. 유동? 뭔 말이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용어적인 면이죠. 유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금성. 옛날에 황금성을 표현했는데 요즘 유동성으로 표현해요. 무슨 뜻이다? 현금화란 뜻이야.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하라만 이런 말 나오거든. 뭘 확보하라는 뜻이에요? 현금을 확보하라는 뜻이야. 그럼 유동성 위험이죠. 현금을 확보하는데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이 개념이 뭐냐면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부동산은 투자할 때 살 때부터 뭘 염두에 두고 해요? 팔 거를 염두에 두고 가잖아. 그 사이에 운영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상 위험으로 설명을 하고 처분 시를 고려하는 거야. 처분할 때 취득과 정반대의 자산 변동이 생기죠. 취득할 때는 현금 자산 내보내고 실물 자산 들어보냈잖아요. 처분할 때는 실물 자산 내보내고 현금 자산 들어오겠죠. 그러면 처분 시를 고려하는 거야. 처분 시에 갖고 있는 실물 자산을 무슨 자산으로? 현금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지. 그때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전환하고자 할 때 책에 있겠죠.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 말은 나중에 대팔 때 손해보험 팔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뭐 운영상 위험 여기서 논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전부 다 팔 때 자본이득을 기대하면서 사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야? 이게 자본 손실로 귀착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은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같은 5억짜리인데 아파트를 사야 되냐 아니면 연립주택을 사야 되냐 고민을 만약에 누가 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어느 걸 사라고 많이 얘기해줘요? 아파트를 사라. 그러면 왜 연립주택 사면 안 돼? 이건 30평짜리고 35평짜리인데 이거 왜 안 돼?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건 팔 때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어. 이런 얘기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유동성 위험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야.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무슨 말인데 거기까지 나도 거기까지 알고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돼. 그래놓고 그러면은 설득력이 좀 있어요. 뭔가 아는 사람인데 비밀을 뭔가 얘기하지 않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알았어. 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그러고 거래가 완료된 다음에 양복 환불 달라는 거지. 양장 또는 이렇게 수수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백 한 5억짜리 사달라 그러시고 이렇게 등등.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사금법 유잖아요. 그 네 가지 순서 꼭 보셔야 돼. 사금법 유는 뭐에 비해서? 국채에 비해서 뭐 부동산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야. 국채는 유동성 위험 고민하지 않아요. 5억짜리 국채 사면 나중에 5년 후에 5억짜리 그냥 돌려줘. 5억을.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는 부동산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다섯 번째 인플레 위험이야. 인플레 위험은 이거는 공통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끄집어내요. 인플레는 모든 자산에 다 공통 영향을 받아요. 국채도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의 인플레는 뭐냐? 인플레는 나중에 금융론에서 자세하게 다루는데 인플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어. 그 중에서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투자자가 고민할까 안 할까? 고민하지 않아. 왜냐? 아까 임대한다 그랬죠? 투자자는 이것을 소득이 더 얻으면 임대해 줘야 돼, 임차자한테. 그 임대료를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임대료를 책정할 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상한 인플레이션만큼 나왔다 하더라도 매달 현금으로 월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현금 자산 가치가 훼손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예상한 인플레이션 2%를 가정했는데 예상치 못한 게 5%가 더 나왔어.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될까? 투자자는 임대인이 부담할까? 임차자가 부담할까?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 왜? 인플레 예상치 못한 게 5%가 추가로 발생한 1년 동안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임대 기간은 2년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걸 전가시켜 못 시켜요.
전가를 못 시키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투자자가 다 부담하는 과정 중에 첫 달에 10만 원 받았던 임대료랑 12월 달에 받은 임대료 10만 원이 가치가 똑같지가 않아. 그 10만 원의 가치는 점점 어떻다? 하락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실질 임대 수익률 있죠? 임대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투자자는 요거를 대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예상치 못한 걸 대비해.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가 만약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다. 그동안에 7년 동안에 계속 2%가 나왔대. 그러면 7년 동안 2%가 나왔으면 앞으로도 2%가 예상이 되잖아요. 반영했겠지. 임대료 책정할 때. 근데 더 반영해요. 투자자들은 2%인데 예상치 못한 걸 반영해서 한 5%를 반영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예상치 못한 걸 반영해서 그 임대료 책정해서 임차자한테 처음부터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인플레이션 해증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장점에 나왔던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 국채보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공통적인 위험 요소로 인정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공통적인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금법 유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지 다음 단계에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위험에 대한 종류가 가끔 나와요. 이게 가끔이 아니라 요즘에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잘 판단해 주시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유동성 위험이 이제 특히 독특한 용어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작년에 사업상 위험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위험에 대한 논리가 나오면 아까 전에 논했던 것이 뭐가 나와야 돼? 이제는 수익률에 대해서 논해야 돼. 그럼 수익률은 상대적인 비율이죠. 그럼 수익하고 수익률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수익은 절대적 금액이고 화폐 단위 원으로 표시해요. 수익률은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표시해. 다만 수익률을 구하려면은 유리잖아. 유리니까 분수죠. 분수고 그럼 수익을 위에다가 갖다 놓고 밑에다가 투자액을 집어넣으면은 투자한 돈 대비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서 이걸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의사결정은 수익 가지고 해요? 수익률 가지고 해요? 수익률 가지고. 이런 논리가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만약에 A 투자안이 수익이 보니까 1조야. B안은 1억이야. 어느 게 더 우수한 투자안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수익률을 판단하려면 여기다가 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되죠. 투자액이 1조를 얻게 투자액이 얘는 1000해야. 얘는 1원이야. 이거 뭐가 있지? 그 얘는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 1000회분의 1조니까 0.000, 해 전이 경이니까 000, 경 전이 조니까 0.001%. 아마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겠죠. 얘는 1억 프로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를 구해야 돼? 수익률을 구해야 되고, 수익률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수익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과정 중에 아까 수익률의 종류가 몇 개 있다 그랬죠? 3개. 기대, 요구, 실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건 논하는 이유가 좀 투자잖아요.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공부를 접근할 때 투자 여부 가지고 판단하시고, 이 투자 여부에 대한 질문은 1회부터 지금까지 아주 자주 나와요. 이게 단순한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데, 투자를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는 투자 결정에 대한 논리하고 투자 기각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투자 여부는 사전적 개념이야, 사후적 개념이야? 사전적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투자 여부를 판단하려면은 수익률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수익률이 지금 저기서 실현, 기대, 요구 3가지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요구 가지고 다 논하는 거니까 용어 정의할 때 그 3가지 수익률 중에 사전적인 의사결정과 무관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무관해? 실현은 이미 결과죠. 사후적 결과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거야. 그럼 항상 비교하는 것으로 뭐가 나와요? 기대 수익률하고 저기서 논했던 요구 수익률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도 아마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대하고 요구에 대한 용어 정의할 때 문제 내는 게 기대 요구는 달라요. 지문으로 요즘에 나올 때는 요구 쪽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근데 기대 수익률은 개념이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기대 수익률은 그 의의가 있죠. 거기 책에 71페이지 보면은 의의에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로서 투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나중에 기본 수업 이런 말이 되어 있을 거야. 기대 수익률이란 이거 그대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된 수익률이다. 요거 딱 한 지문만 나와. 객관식 지문은. 그러니까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된 수익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야, 실제 수익률이야? 예상 수익률이야. 예상 수익률로서 여기 지문 하나고. 그럼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일까요? 주관적 수익률일까 물어봐. 직감적으로. 객관이니까 주관이니까.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모든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멀리 갈 필요 없고 기대 수익률은 모든 투자를 쓰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뭐 투자까지 안 가더라도 단순하게 예금만 하신 분들 인터넷에 예금 상품 같은 거 있죠. 은행 클릭하시면은 만약에 A 은행 예금 상품이 있다. 그러면 상품 딱 키우면은 상품 소개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적립금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이자율이 그 소개하고 있죠. 여기 이자율은 보면은 예금 이자율 이게 만약에 2%다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예금 이자 상품 소개란에 나와 있는 예금 이자율 2%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일까 요구 수익률일까? 기대 수익률이야. 인터넷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이 다 뭘 보고 있어요. 이 가입하면 2%를 얻을 걸로 예상되는 거야? 아니면 예상되는 거야? 예상되는 거죠? 2%가 모든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의 촉도로 삼는 뭐다? 기대 수익이 되는 거야. 아, 이거 가입하면은 2%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치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은 괜찮네. 어떤 사람은 안 좋네.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쨌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다? 객관적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꼭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얘는 내부 수익, 나중에 내부 수익률법으로 구할 거예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얘기도 한다. 이게. 그리고 그럼 요구 수익률 한번 개념 볼까요? 요구 수익률 어차피 책이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이런 말이 돼 있어요. 투자 자본을 이제 대상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투자자들은 본인 돈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승부 거는 거지. 인생 승부야. 그럼 상대방한테 그 최소 요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 나는 당신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요구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최소 조건이야, 최대 조건이야. 최소. 그 방금 읽었죠, 최소라고.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익률, 최소 수익률이에요. 이거를 작년에 최대로 냈어, 이렇게. 그리고 얘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사람마다 요구 조건이 같아 달라요. 다 달라요. 얘는 주관적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예금 상품 2% 보면서 인터넷상에 확인한 사람은 다 요구 조건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기대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 주관적입니다. 나중에는 기회비용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 말은 좀 어렵고 그러면은 기대랑 요구 두 가지가 비교하는데 어느 게 더 클지 투자하기로 결정할까요? 이거 참 오래전부터 나온 결과인데 이게 더 커야지 투자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느 A 안에 투자하고자 해요.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10%야. 그럼 10%란 말은 최소 요 정도 수익률을 보장하면 난 당신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최소 보장해 주자는 거야. 근데 A 부동산 조사해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12%가 기대가 된대. 그럼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나올 걸 기대되는 거야? 덜 기대되는 거야? 더 10% 보장하면 난 투자할 용의가 있었는데 2%더 나오네. 더 나오면 예상되네. 그럼 과감하게 투자를 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해요. 투자 결정 조건이야. 근데 요구는 10%인데 기대가 1%야. 그러면 10%를 요구하는 1%밖에 안 나오는 수익률이야. 가입하겠어요?
안 하지. 이건 기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투자하려면 뭐가 뭐보다 커야 돼?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나온 지문이에요. 그럼 기대가 커야 되는데 그럼 투자를 했지. 투자하면 실제로 운영했겠지. 실제로 운영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실제로 나온 결과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래. 그럼 실현 수익률은 투자 여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미 투자하고 난 다음에 사후 결과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더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기초니까 약간 이제 그 시험 문제 그동안 나왔던 거 잠깐 확인만 해볼게요. 옛날 기출문제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시 꼭 해드리는데 좀 오래됐어. 한 20년에 나온 지문이니까 글씨 하나 안 틀 똑같이 해볼게요. 그 당시 이렇게 돼 있어요. 부등호로 표시하고 그 당시 보기 4번인가에 투자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O냐 X냐 물어봤던 거야. O에 X예요. 이거 뭐하기 일보 직전이야. 이게 X예요, O예요. 그죠? O는 X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틀렸던 거예요, 이게. 왜냐 실현순위라는 것은 이미 투자하고 난 다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한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대가 들어갔어야 됐던 이제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에도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다 옛날 문제인데 근데 요 문구는 그 지문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론에도 자주 나오는 문구가 될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현재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 그럼 투자자가 현 1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10억에 매입을 할 경우에 1년 후에 1년에 12억에 매각할 걸로 예상이 된대. 예상된다면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요거 OX. 현재 10억에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현재 10억에 살 경우에 1년 후에 12억에 팔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OX. 요거는 X야. 왜 X일까요? 이때 지문이 나오면 제발 본인 생각을 버리시고 24만 명이라는 그 다양한 생각을 포섭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10억에 매입하기 1년 후에 예상, 이건 실제치의 예상치야. 예상치니까 무슨 수익률이 나와요? 기대 수익률이 나오지. 예상치니까.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짜리가 나와? 20% 아니에요? 10억짜리 샀을 때 12억에 매각하면 자본이득이 2억이니까 2를 10으로 나누면 20%가 나와요. 충격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20%가 기대수익 20%가 예상되는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이런 지문이었었어요. 이건 틀린 지문이었었어요. 왜 틀렸을까?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20%가 기대가 됐는데 이 기대 수익 20%가 투자자를 만족하는 정도야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야.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아직 판단이 안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갑돌이라는 사람은 난 10%를 요구하는데 20%네 만족하네. 자, 투자 결정. 똑같은 걸 보고 을순이라는 사람은 뭐 20%밖에 안 돼? 아이고 나는 50% 최소 보장에 요구한다. 기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요구 수익률을 지금 안 줘준 거지. 요구 수익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요즘에 이런 지문이 여기는 잘 안 내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 우리는 모르거든요. 비밀은 유지해야 돼. 이런 등등등. 오히려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난이도 있는 것만 계속 연습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은 기대 수익률은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아까 개념. 예상 비용과 예상 지출을 예상 수입을 통해 계산된 수익률이다. 그것만 하나 나오고요. 개념만. 그리고 나오는 거 얘는 계산 문제로 나와요. 이 계산 문제가 아까 지렛대효과 있죠. 지렛대효과 더불어서 투자를 해서 만만하게 풀 수 있는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풀 때 20-30초 만에 풀 수 있는 것은 건드리시고 더 넘어가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 지렛대효과도 이제 빨리 풀면 금방 나오니까. 근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거잖아. 그럼 투자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지문으로 내. 얘는. 계산은 안 돼. 그냥 지문으로. 요구 수익률 구성 요소. 지금 5년째 계속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계산 테마니까. 그래 놓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뭘까라는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책에 약간 이제 보기에 그 예제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유리니까 분수죠. 분수요. 그러면은 이제 기대 수익을 위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갖다 붙이시고 여기다가 있죠. 여기 투자액을 밑에다 해야 돼. 총 투자인데 여기 부동산 가격입니다. 근데 총 투자액 부동산 가격은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문제상에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안 주어지면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을 낼 텐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A라는 부동산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가격이 10억짜리로 나온 거야. 그럼 투자자는 고민하는 거지. 투자자 갑돌이는 현금 자산 내가 갖고 있는 10억 원을 투입하면서 이거를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기대수를 먼저 조사를 하는 거죠. 기대수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기대수는 실현 가능한 값. 실현 가능한 값들을 가중평균한 값이다라고 나옵니다. 실현 가능한 값을 가중평균한 값. 그러면 기대수익을 조사해야 되는데 기대수익은 실제치야 예상치야? 예상치잖아. 이건 투자 금액이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 예상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실무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기대수익이 얼마가 나온지를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근사치에 근거 있게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고시에서는 그 기대수익과 관계되는 수치를 주어져요. 말씀드려도 얘는 실현 가능한 값들이야. 실현 가능한 경우 수를 세 가지를 주어져. 투자자는 내가 이거를 A 부동산 샀을 때 실제로 운영할 거 아니에요. 운영했을 때 수익에 영향 미치는 경제환경 변수가 주어지는 거야. 경제환경 변수가 단독 문제로는 보통 세 가지가 주어져. 장사가 잘 됐을 때, 호황일 때. 이거는 아주 낙관적으로 접근했을 때 보고요. 그리고 장사가 그냥 평균치 정도 나왔을 때, 보통일 때, 또는 정상적일 때라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도 항상 생각해야 돼. 장사가 아주 안 좋을 때, 그리고 불황일 때, 비관적일 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도 컨디션 아주 좋을 때, 아주 나쁠 때, 그 문제 푸는 능력이 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도 컨디션 아주 좋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멘트가 막 나와.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막 대화가 막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호황, 보통, 불황인 경우를 주어진 다음에 실현 가능한 경우야. 실현 가능한 경우에 값이 주어져. 값이 주어지는데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수익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수익률로 주어지는 경우에 대부분 뭘로 주어질까요? 보통 수익률로 주어지더라고요. 수익률로 주면 저희를 배려하는 거야. 근데 배려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 있죠. 이거는 보통 원으로 주어지고요. 이거는 퍼센티지로 주어져. 그리고 실현 가능한 값들의 가중 평균으로 확률값이 제시해져. 그럼 이게 확률이 주어져. 확률도 뭘로 주어져? 퍼센트로 주어지겠지. 세 가지로 나눈 경우니까 세 가지 다 하면 확률이 몇 프로 나와야 돼? 항상 100%가 나와야 돼, 확률은. 근데 여러분 가중평균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가중평균하고 산술평균은 구별할 수 있으세요? 학교는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가중평균과 산술평균을 구별하는 지문이 떠. 그건 분야가 있어. 근데 감정평가 맨 마지막 빼고는 다 가중평균이야. 산술평균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n분의 1 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10명이 먹었는데 밥값이 10만 원 나왔어. 그럼 1인당 얼마씩 내라는 거야? 10,000원씩 내라. 이게 무슨 평균이다?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자는 뜻이야. 근데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자는 거야? 먹은 것만큼 먹자는 거죠. 내라는 거지. 10명 했는데 갑돌이는 대식 깔아서 나온 음식의 70%를 먹었어. 울순이는 장염에 걸려가지고 나온 음식의 1%만 먹었어. 똑같이 10,000원 내면은 이 사람은 이익 본 거, 이 사람은 뭐예요? 불이익을 본 거죠? 저는 그래서 모임 가면 저는 어떻게 될까? 대화를 별로 할까 안 할까요? 안 해. 우선 가자마자 뷔페다 그러면은 접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먼저 탁 확보하고 막 먹고 이만큼 채운 다음에 그때 얘기 시작하죠. 남들은 그때 막 접시 하나씩 하고 그때 하나씩 하면서 어렸을 때 음식 맛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는 7만 원 내고 당신은 1,000원만 내라. 이런 게 뭐다? 가중평균이야. 어느 게 더 합리적인 문화예요? 가중평균이 합리적인 문화다라고 해가지고 이대로 만약에
회비를 내라 그러면 맞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등등.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 통용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책에도 예제가 있으니까 A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호황일 때 수익이 2억 정도가 기대가 되고 보통일 때는 1억 정도가 나올 거 기대가 되고 불황일 때는 5천만 원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된다. 요거는 누가 주어져요? 출제연이 주어져. 그럼 세 가지 경우 확률이 주어져. 이건 만약 50% 잡았다. 계산 편하게. 이건 30% 잡았다. 이건 몇 프로 주어질까? 20%죠. 이렇게 가중평균을 계산된 합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주어진 거랑 확률을 서로 다 곱하면 돼. 그럼 2억 곱하기 50%라는 거 얼마야? 1억이지. 그렇죠? 1억에 30%는 얼마야? 7천? 이게 3자거든요? 이렇게 3%, 30%가 3천만 원이지. 이건 좀 어렵겠네? 5천만 원에 20%는 얼마야? 1천만 원. 5단위 좀 어렵긴 해요. 5일은 5, 20. 다음 두 번째 끝나네? 이거 1천만 원 되는 거야.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1억 4천이야. 세 가지 경우를 가중치로 계산해 봤더니 결국 이 부동산 투자하면 기대되는 수익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투자 금액이 10억이니까 1억 4천만 원에 나올 기대되면 이 부동산의 기대수는 몇 %라고 가정하는 거야? 14%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는 부동산이구나, 투자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요걸 계산하는 게 지금 우리 시험의 내용 중에 하나지, 이게. 데이터 이렇게 나와. 근데 대부분 뭘로 제시했냐? 수익률로 제시하는데 수익률로 제시하는 게 더 편해요. 수익률 제시는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10억에 2억이니까 20%가 주어질 것이고 얘는 10%가 주어지고 얘는 5%가 이렇게 주어져. 그러니까 퍼센트지로 수익률 주어져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죠. 이 경우 확률이 이렇게 주어진 거지. 그럼 20% 곱하기 50%하면 이거 몇 %야? 10%야. 1000% 아니고 그냥 10%야, 10%. 그래서 10%에 30%니까 몇 프로야, 이거는? 3%고 5%에 20%니까 몇 프로야? 1%가 돼. 그럼 다 더하면 몇 프로가 나와? 14%가 바로 계산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금액으로 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이게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위험도가 있는데 실수할 수 있지만은 퍼센트지는 바로 곱한 결과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출제위원들은 이게 더 편하다 그래서 수익률을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나왔을 때 20% 곱하기 50% 1000%네. 이거는 도대체 몇 프로를 얘기하는 거야? 300%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몇 프로지? 10%인가? 100%인가? 그럼 1400% 엄청난 사업이네? 복이 있나? 복이 없는 거야. 근데 뭐가 잘못했나? 그래서 이게 30%인가? 20%인가? 막 뒤죽박죽 되신 분이 실제로 계시는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그럼 기대 수익률이 14%가 되는 이 부동산에 투자자는 10억 원을 투입하기를 결정할까? 아니면은 기각할까? 보류할까? 그렇죠. 14% 기대 수익 나왔지. 14% 기대 수익률이 본인의 요구를 충족하는지를 지금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뭐를 구해야 돼? 요구수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요구수를 구하는 과정 중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구수에 대한 내용은 설명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누던 프린트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일부만 조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년, 6년 계속 출제되는 파트가 요구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 어떻게 요구수를 결정하는지, 왜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주무셨다고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지금 용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참아서 하셔야 돼요.